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딩투자TV입니다. 최근 단톡방에서 떠도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안이라는 찌라시 다들 보셨죠? 지난 1월에 이런 찌라시가 돌아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단톡방에 도는 이 내용 보고 정말 내 아파트 세금이 이렇게 오를까?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물론 찌라시 내용을 100% 믿을 수는 없죠. 진실은 아닐지라도 정부가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은 명백합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찌라시 정도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2025년 토호제 전역 확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당시에도 정부와 서울시는 초기에는 검토된 바 없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명분 아래 실제로 아파트 등 특정 주택 유형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었죠. 시장에서는 이러한 경험 때문에 현재 돌고 있는 부동산 종합정책안이라는 요 찌라시를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이 역시 단순한 허구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시장에서는 지배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부동산 찌라시 내용 하나하나를 짚어보기보다는 주택 정책이 빌딩 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예측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에 집중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분석도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 주택 정책이 빌딩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의견은 극소수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자금은 주택과 빌딩 시장을 오고 가기 때문에 함께 봐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에서는 주택 정책을 한번 살펴보고 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찌라시 내용 다시 볼까요? 찌라시 내용 중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유예 없이 5월 9일에 시행하겠다, 이 부분은 확인됐고요. 그리고 전세 신탁 도입을 해서 보증금의 일부를 허그 등과 같은 제3기관에 이체하는 방식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네요. 그런데 다만 찌라시 내용대로 전면 의무화보다는 등록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택제로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라던가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를 이렇게 3%에서 5%까지 올리는 부과하겠다는 내용은 부인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찌라시라고만 볼 수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5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만 제한적으로 올리자는 아이디어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언급은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이 2026년 세제 개편안은 7월에 발표하고 8월에 국회에 확정하겠다는 스케줄까지 언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시장에서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고가주택을 겨냥한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 자산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왜 자금이 아파트를 넘어서 빌딩을 봐야 하는 시점인지를 오늘 영상에서 낱낱이 분석해 드립니다.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유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방향 시사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 전략이 한계에 부딪히면 자산가들은 주택이라는 카테고리 자체를 탈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주택 규제가 정점에 달했을 때, 특히 보유자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는 법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서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중과세로 막았습니다. 내용은 2020년 6.17 정책 그리고 7월 10 정책 당시에 정부가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12%를 일괄로 올리고 종부세 공제를 없애버렸을 때 시장은 끝났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갈 곳을 잃은 법인의 거대 자금은
주택을 탈피해서 특히 서울에 있는 꼬마 빌딩으로 몰리면서 역대급의 불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에 실거래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거래가가 공표된 이후에 2006년 이후 거래 금액과 평당가 변화 추이를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의 파란색은 거래 금액이고요. 2006년 이후에 거래 금액은 꾸준히 올랐었는데, 그리고 거래 단가, 주황색은 거래 단가입니다. 각각의 평단가 있는데 이 부분 보세요. 2020년 6월 달에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규제했을 때 서울의 소형 빌딩, 꼬마 빌딩이라고 하죠. 거래량과 가격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특히 20년도 3분기 때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은 그렇게 크게 폭증하지는 않았어요. 아래쪽 하단이 거래량입니다. 하지만 거래 금액과 요 파란색 그리고 주황색 거래 단가를 보시면 이 주택 규제로 인해서 흘렀던 자금들이 어디로 움직였는지가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자금들은 어떤 특정 유형의 투자를 하게 되면 계속 그 시장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에 있던 자금들이 주식으로 흘러가기보다는 부동산에 있던 자금들은 그대로 부동산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아파트를 규제를 했을 때 특히나 많은 자금을 소유한 법인의 자금이 주택으로 흘러가는 것을 규제를 했을 때 그 자금이 어디로 왔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서울 내의 소형 빌딩의 거래량과 거래 단가에서 보여주는데 2020년 6.17 정책에 의해서 법인의 자금들은 서울 소형 꼬마 빌딩으로 몰렸다는 부분을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거래 금액도 많이 늘었고 단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 법인 주택 보유를 중과세로 막았을 당시에 역대 최대의 거래 금액과 거래 평단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상업용 빌딩은 종부세 부담도 적고 대출도 주택보다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규제가 주택에 집중될 때마다 빌딩 시장은 뜨거워졌고 이것을 풍선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풍선 효과가 2026년 지금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주택에 대한 정책을 세금으로 규제를 했을 때 어떻게 아파트 임대료 인상을 거쳐서 그리고 왜 상업용 부동산으로 자금이 흐르는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변동은 앞에서 살펴본 풍선 효과와 같이 주택에 대한 규제에 대응해서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또한 투자했을 때 창출되는 수익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월세에 민감한 빌딩 투자가 투자 자금이 어떻게 아파트와 연계돼서 움직이는지 보려면 보유세 상승에 따른 아파트 월세 변동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보유세가 오르면 임대료로 전가된다는 국토연구원의 보고서 자료가 있습니다. 2023년도 4월에 발표된 국토연구원 보고자료인데요. 보유세가 늘었을 때 어떻게 임차인한테 전가가 되는지 전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세금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다주택자는 임차인 전가를 통해서 세부담을 회피한다는 내용하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임차인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제 강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와 같이 보유세가 오르면 임대료에 전가된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이와 같은 보고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결과로 나온 현상일 뿐이고요. 풀어서 얘기하면 보유세가 오르면 임대인은 그만큼 월세로 전가하려 하겠죠. 보유세 증가에 따른 임대료 증가, 월세로 전가가 됩니다. 또한 전세금을 소득으로 간주해서 찌라시에서 본 것처럼 간주소득세를 매긴다라고 하면 전세는 더 빠르게 이렇게 월세화가 되면서 전세는 더 빠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월세의 임계치입니다. 여러분, 국민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데 월세를 이렇게 끝없이 올릴 수 있을까요? 아파트 월세가 국민소득 수준의 임계치를 넘어서면 주거용 자산의 수익률은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수익형 빌딩은 비용 전가가 수월합니다. 이유는 전세가 대세인 아파트에 반해서 빌딩은 원래 임대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상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재화는 서울의 빌라보다는 아무래도 핵심지의 아파트들인데요. 아파트는 월세보다는 전세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오른다고 해서 전세를 마냥 월세로 전환하기도 앞에서 말씀드린 임대치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주택자 중과세 때문에 여러 채로 나누어서 살 수도 없어요. 임대치가 높다고 해서 여러 채를 사서 분산을 하겠다?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때문에 안 되겠죠. 이런 이유로 중심지 아파트에 투자하고 남은 자금은 다시 한번 보유세 증가분만큼 월세 전가가 어려운 고가 아파트 대신에 현금 흐름이 있는 중소형 빌딩으로 자금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월세 수익이 잘 나오는 빌딩으로 자금을 세팅하면 되느냐 하면 또 그거는 아니에요. 부동산 대전망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실이나 임대료 지수 움직임 등의 분석 결과를 봤을 때 핵심지 코어 자산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투입되는 자금이 크면 클수록 핵심지 코어 자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빌딩은 매수 초기에 큰 자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그 자금이 빠져나오는 엑시 시점에도 과연 그 큰 자금을 받아줄 만한 경제력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한 곳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 경제력이 안 받쳐주는 지역에 큰 자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럼 나중에 빠져나올 때 힘들어요. 투입된 자금을 받아줄 만한 매수 세력이 안 붙을 만한 지역이라면 팔 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빌딩에 투자되는 자금이 크면 클수록 매수할 때부터 팔 때를 고민해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는 조금 더 수익이 나는 곳을 집중해서 볼 거야 라고 하면 수익률이 과연 그 어려움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수준의 수익률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 왜 핵심지 코어 자산으로 이동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고액 자산들이 핵심지 코어 자산으로 이동을 할 때는 수익률보다는 다른 이유가 투자 판단에 높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 때문이죠.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금이 녹아난다. 현금이 휴지가 되어간다. 이런 지적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급하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씩 더 짚어봐야 됩니다. 과연 이 자산이 인플레이션을 진정 해지를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자금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화폐가치 하락기에는 실물 자산 중에서도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는 여러 가지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두 번째로 이 기능 플러스 운영 수익이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코어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됩니다. 운영 수익이라고 하면 월세 수입이겠죠. 그리고 월세 수입이 잘 나와서 그에 따라서 상업용 빌딩은 수익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과연 자산 가치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는지를 두 가지를 결합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바로 올해의 키워드가 나오는데 2026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는 바로 이 초양극화입니다. 26년 코랑코에서 발표한 시장 전망에 보면 강남, 한남, 성수 등 핵심 권역의 오피스 빌딩은 공실률이 2%에서 3% 미만을 유지하면서 임대료가 꾸준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하지만 공실률이나 임대료 상승은 전 지역이 그렇게 보여지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원 자료를 보시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임대료 상승도 극한된 지역들만 임대료 상승을 하고 그 안에서 유형별로도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찍은 영상 중에 부동산 대전망에 보시면 지역별로 공실률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공실률마저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키워드 때문에 자산이 크면 클수록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으면서 운영 수익도 안전하게 나오는 공실률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한 위치에 결과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곳으로 결론은 핵심지 코어 자산이라는 결론이 다시 한번 대두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비용 전가가 어렵다는 아파트 월세 시장에서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산이 이전하는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세 가지 이유들 때문에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빌딩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앞에서 주택 규제가 강해질 때마다 상가나 빌딩으로 자금이 이동했다는 데이터를 그래프로 잠시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런 현상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최근에도 서울 중소형 빌딩 거래가 증가를 했다. 그리고 최대의 거래 금액이 발생했다라는 수치 기반의 기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이런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현금이 휴지화되고
월세 수익 자산 선호하는 현상이 어떻게 코어 자산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현금 가치가 하락하는 요즘의 현상에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있고, 그리고 주택 세금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거래 규제를 강화를 하겠다는 것들이 동시에 걸릴 때 월세 수익이 나는 빌딩으로의 자산 선호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금이 들어오는 대상은 암흑 빌딩이나 다되는 게 아니라 양극화가 더욱 심화돼서 핵심지 빌딩으로 더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배경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실 리스크가 있어요. 지역별 공실은 다음 영상에서 별도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결론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는 내가 살 집과 그리고 내가 돈 벌 부동산을 확실하게 분리하셔야 합니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고가의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이 점점 가중되는 상황에서 세금 리스크가 크고 월세 전가가 어려운 아파트 한 채에 올인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제는 주택에서 발생한 초과 자본을 핵심지의 빌딩으로 옮겨서 위험을 분산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1주택자라고 해서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정부의 시그널은 꾸준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값이 비싸면 한 채라도 세금을 무겁게 매기겠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규제 리스크가 큰 고가 아파트 한 채에 내 모든 자산을 올인하는 거,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너무 위험한 도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아까 영상에서도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지난 2020년 법인의 주택 투자를 막았을 때 그 거대 자금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 규제에서 자유로운 꼬마 빌딩으로 몰려가면서 엄청난 가격 폭등이 있었어요. 2026년 지금 그 역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가주택 보유세 폭탄을 피해서 다시 한번 빌딩 시장으로 자금이 모이는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징벌적 과세를 매겨서 벽을 만들었을 때 거대 자금이 어디로 흘렀는지 상업용 부동산으로 유입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고가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로 인해서 상업용 부동산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몰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시작은 시중에 떠도는 찌라시로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이제 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날카로운 인사이트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